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까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대략 낙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해지죠.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까요? 아니면 이미 바닥을 찍었을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모비우스는 이번 셧다운의 영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여서 아직 증시가 절대적 바닥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IMF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충격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은 동시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JP모건의 주장을 보면 연준이 지금 3주째 계속 과감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조치로 이미 시장은 깔끔하게 바닥을 찍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의 조치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이내에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느 쪽의 발언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단 JP모건의 주장을 뜯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연준의 조치는 그 속도가 과거에 정촉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했어요. 1, 2차 양적 완화 기억하시죠? 지난 2008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무려 4년 넘게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연준이 매입한 국채는 모두 1조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이미 1조 달러를 훅 넘겨버렸으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연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3주 전에는 스왑거래 창구를 통해서 달러 공급이 있었죠. 지난 2주 전에도 채권 발행 시장의 PMCCF를 통해서 5천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고 채권 유통 시장에도 개입했습니다. SMCCF를 통해서 2,500억 달러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 기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TARP가 부활됐습니다. 1,000억 달러가 배정되었죠. 이를 통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 물론이고 상업용 주택담보부 증권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CLO, 즉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도 연준의 쇼핑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지난주에는 추가로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정크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없다면 꼼수 없이 현실적인 지원이 있다면 낙폭의 절반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연준은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PPP라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에서 배정된 3,500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의 중소기업청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전체 빌려간 돈의 75% 이상만 급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빌린 돈 100%를 안 갚아도 된다는 이 신박한 조건입니다. 지난번에 회사채와 개인 소비자 금융 지원을 위해서 신설한 이 3개 비상기구가 있었죠. 여기에 배정된 유동성이 모두 3천억 달러였는데 이걸 8,500억 달러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과거에 실업수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당 600억 달러까지 추가로 얹어줘서 미국의 소비 중단 사태를 틀어막기로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럴 때만 되면 말이죠.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부럽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를 통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지방채도 매입하게 되고요. 아무튼 지난 3주 동안에 진행됐던 연준의 행동들은 그야말로 이르지 못할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 등급 채권은 200베이스 포인트 수준까지 신용 스프레드가 감소했는데요. 지난 3월 20일 주변에서 기록됐던 이 고점 350베이스 포인트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겁니다. 투기 등급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780베이스 포인트 수준으로 축소됐는데 이것은 시장 위험이 그만큼 감소됐다. 연준의 활동으로 인해서 시장 위험이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P모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연준의 조치들을 가벼이 보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긴 WHO에서 조사한 통계만 좀 참조한다면
쿠오모 뉴욕 시장의 발언처럼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뭐 중국에서 제일 먼저 창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날이 2월 5일이었어요. 이로부터 딱 63일이 지난 4월 8일에서 우한에 대한 통제가 해제됐죠. 해제 이후에 중국에서 몇 가지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굴삭기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6개 발전소의 활동량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발개위에서 발표했던 2020년 신도시화 정책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내에서 구도심을 모두 개조한다면 이게 17만 개나 됩니다. 이걸 갖다가 개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면 대략 4조 위안 정도나 쏟아 부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과감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이건 상식이죠. 물론 그보다 앞서 중국 경제는 이미 회복 중에 있었어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승용차 판매 대수를 보면 143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바로 한 달 전에 2월 달에 비해서 무려 5배나 폭증한 수준이었죠. 휴대폰 판매도 2배나 늘었고요. 이 중국의 선례가 큰 이변이 없다면 그리고 유럽과 미국 역시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됐다면 조만간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됐던 이 선진국의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JP모건의 주장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에서 통금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에요. 교통만 풀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한에서는 이 초록색 명찰을 단 사람만이 그나마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한으로 한정한다면 고작 20% 정도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연일 계속되는 이 바이러스 관련된 보도 때문에 시민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도 아직 식당이나 쇼핑몰들이 영업이 정상적인 그런 영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3월 3일 600명을 피크로 최근에는 50명 이하까지 감소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정부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학교도 인강으로 대체돼서 지금 개학을 하고 준비 중에 있죠. 늘 사람으로 붐비던 이 백화점, 쇼핑몰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 확진자 수는 분명히 감소했는데 아직은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2차 확산 가능성이 있다, 진행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연준에서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미국이 향후 18개월 동안이나 주기적인 셧다운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기적인 셧다운이 뭐냐면 셧다운을 풀었는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요. 그러면 셧다운을 다시 채우는 뭐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럼 또 고민되죠? 이미 바닥을 쳤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JP모건의 전망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아직 바닥은 절대 오지 않았다는 이 메비우스 전설적 투자자의 전망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하는 일을 감히 예측이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비관론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로 셧다운이 5월을 넘겨서도 계속 연장되거나 혹은 주기적인 셧다운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공회사들은요. 비행기를 사올 때 라이브 플러스 알파의 금리로 조달을 합니다. 이 대부분 달러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달러가 만약에 강해지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구조예요. 비행기가 워낙 고가죠. 그래서 모두 주머니 돈, 현찰로 살 수는 없고 결국 비행기 등을 자산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ABS, Asset Backed Securities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항공주의 고통이 느껴지시죠? 위기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원리금 지급액이 커졌을 텐데 여행객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은 97%나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현금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항공회사들은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운전자본조차 조달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ABS를 통해서 조달한 채무의 원리금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요. 항공주들이 발행한 ABS에서 조만간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에 5월 말이 지나도록 현금 흐름이 정상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 부도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마다 유보된 현금이 다르고 또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 마련에 성공한다면 조금 더 먼저 그 다음 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도 위험을 현실적으로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이론입니다. 5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양이 얼마가 되기에 그렇게 엄살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계약서를 영어로는 인덴처라고 하는데요. 왜 굳이 인덴처라는 표현을 쓰느냐 말이죠. 이게 동등한 이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리하게 이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채권을 남발을 해요. 그럼 회사가 부실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처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뭐 2배가 넘어간다면 혹은 뭐 몇 퍼센트를 이제 확정적으로 딱 정해서 이걸 넘어선다면 이른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대한항공마저도 최근에 부채 비율이 110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800%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이게 2배가 되려면 대략 한 1500% 이상 올라가는 순간 전반적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괜찮아, 신용이 아직은 있으니까 현금 조달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금은 지금 돌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채권을 발행해도 안 된다면 결국 시장이 속히 정상을 되찾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도와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항공주들의 부채는 대부분 외화 부채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된다면 전액 달러로만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위험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는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 상승과 외화 유출로 인해서 이중의 고통 속에 있고요. 이미 이머징 국가 중에 절반이 넘는 90여 개 국가들은 IMF의 긴급 자금 수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도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레자 모그아담 수석 경제자문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흥시장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국제기금에 접근하는 능력도 중대한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 바이러스가 안정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조만간 이머징 국가로부터 부도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는지 혹은 또 다른 바닥을 보게 될지 여부는 이 바이러스라는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바이러스가 잘 통제돼서 셧다운이 5월 이내로만 잘 마무리된다면 JP모건의 주장대로 이미 바닥은 나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재확산되거나 혹은 셧다운이 5월 이후라도 반복적으로 연장된다면 시장은 직전 저점을 깨고 새로운 바닥을 만들 수도 있다는 메비우스의 주장이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구 쪽 주장에 좀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그건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죠. 누구도 바이러스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사멸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장을 잘만 관찰하신다면 시장이 방향을 틀기 직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죠. 우선 라이보 OIS 스프레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해 두었어요. 라이보 OIS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 이야기 172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침판처럼 말이죠.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 개의 스프레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보라고 하는 것은 런던 인터뱅크 오폴드 레이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 간 거래 금리예요. 수년 전 금리 조작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신뢰를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폐기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회사 어음 발행의 기준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일일 레포 비용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SOFR, 그러니까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가 라이보를 대체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OIS는 뭘까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입니다. 스왑은 바꾼다는 거잖아요. 선도 거래를 그러니까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그러죠. 이거 선도 거래를 쭉 늘려놓은 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금융기관 간의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짜리 변동금리와 교환하기로 약정된 금리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금리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스왑 금리는 달러 기준 실효 연방 기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라이보는 신용물인데다가 직접 원금이 교환되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반영도가 매우 큽니다. 하나의 금리는 위험에 둔감하고 다른 하나는 민감하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평상시에는 두 개 금리 차이가 크지 않겠죠. 그런데 시장의 위험이 커지면 금리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딱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두 개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라이보 OIS 스프레드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위험, 특히 달러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16일 기준 라이보는 0.89%였는데요. 바이러스가 미국에 딱 상륙하면서 50베이스 포인트 급등을 하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50베이스 포인트만큼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이보 OIS 스프레드가 오늘 이후로 눈에 띄게 축소된다면요. 시장은 새로운 바닥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 JP모건의 예측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 속도에 비해서 라이보 OIS 스프레드의 확대가 동반된다면요. 달러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고 아쉽게도 시장은 새로운 바닥을 또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가급적 처음부터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서너 편씩 읽어나가시다 보면 아마도 어지간한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금융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7년 4개월 동안 썼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금융인으로서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고작 6개월 정도면 일의 완독이 가능합니다. 남는 장사죠. 만약에 눈이 침침하셔서 글을 읽기 어려우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외화 부채가 큰 업종을 광산 속의 카나리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광부들은 가스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갱도에 카나리아를 달아두었다고 해요. 이 카나리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떠들 만큼 수다쟁인데요. 독가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 누출이 생기게 되면 먼저 죽어서 위기를 알리는 용도였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항공주, 해운주 같은 것들은 외화 부채가 많은 편이죠. 지금 위기는 달러 위기잖아요. 달러 위기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셧다운이 연장될 조짐이 보인다면, 그래서 시장 위험이 다시 커지게 된다면 이런 업종들은 가장 먼저 하락을 주도하게 됩니다. 항공주, 해운주가 강하게 부러지는 모습을 보신다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세를 잃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다면 시장은 JP모건의 주장대로 내년 안에 전고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약간의 조정 따위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